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쁜 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수 섬 엑스포가 내년에 있어요. 네. 저는 그게 굉장하게 우리 전남은 이제 바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섬에 대한 관광, 이 부분이 새롭게 정부가 관심 써야 될 분야다 생각하는데 마침 여수에 섬 엑스포가 있어서 네. 거기에 아주 매달려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중앙부처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출마했었었죠. 예. 왜 그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잘 알다시피 저 바닥에서 큰 사람 아닙니까? 간사병부터 19계단,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해서 당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최고위원 2번 이렇게 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는 내가 겪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 불에 이르렀고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나 대통령은 지시, 명령, 대통령의 사고,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의 인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초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정치는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가만히 있을 때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청와대를 많이 들어갔다면 대통령실을 10분의 1로 줄이고 대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각 부처, 장관, 차관 수백 명의 고시학 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또 산하의 연구기관들 그 부처를 갖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저는 제대로 국가가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높은데 위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버려요. 그런데 저는 바닥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혁명을 다 할 수 있는 나라,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생각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 청와대를 10분의 1로 줄이고 부처 위주의 정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는 호남으로부터의 혁명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복지를 넘어서 진짜 행복국가를 한번 만드는 것에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선 출마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주변 분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컸다고 들었거든요. 많은 기대를 해주셨고 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동안에 내가 이제 보여왔었던 호남에서 한 30여 년을 출마를 꾸준히 해오고 항상 제가 이제 유리하고 좋은 거 말고 어렵고 힘든 것 또 제가 호남에서도 많이 버림을 받았었지만 저는 호남의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털끝만큼도 그런 서운한 감 없이 계속 챙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보셨는지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전화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국민들에게 좀 펼치고 싶었던 정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원도 한도 없이 방송과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요. 어떤 고민, 어떤 판단이 들어간 겁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짜 해놓고 나서 진짜 한 4시간을 걸으면서 혼자서 그냥 펑펑 우는 것으로 이제 끝을 깨끗이 내고 접었습니다. 세상에는 다 PGA 선수가 되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다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정말 벽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벽들도 많고 그래서 좋아 그렇다면 내가 챔피언 우승을 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내가 대신 잘 아니까 캐디백이라도 메고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캐디백을 메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먹고 그것이 이제 정말 저로서는 너무 좀 큰 좌절이었지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랬습니까? 환경도 그랬고 환경도 그랬고 실제로 또 막상 서 보니까 벽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 전에는 야심과 야욕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사실은 2016년도 호남 출신으로서는 헌정 이래 보수 정당의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그때 제가 대권의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없고 순탄하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한번 세상을 흔들어 볼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네.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제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 지금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군요. 예. 뭐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캐디백을 매겠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현재는 우리 당의 출마자 중에서 7명, 한동훈이를 포함한 김문수라든가 또 홍준표라든가 이제 후보 사무실을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경선자들이니까 네.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도 전수도 하고 해서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흥행이 되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가서 거리낌 없이 그 후보들하고도 만나고 또 그 도읍과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상황 봐서 이제 선대위에서 활동을 할까 합니다. 예, 4명이 되든 아니면 2명으로 압축이 되든 그 네네. 이후에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출마 선언 그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메시지는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죠. 왜냐하면 개헌은 진짜 저는 개헌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60 지금 현재 헌법이 60 헌법인데 거의 한 38년째 돼가거든요. 네. 사실은 그거 할 때게만 하더라도 단임으로 해서 솔직히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3김이 어쨌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개헌을 할 것으로 대부분이 예상을 했었었는데 3김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지금 38년째 이 개헌이 이 헌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좀 약간 급작스럽게 마련되면서 이 모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60 헌법 들어와갖고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사실 굉장히 불행했거나 불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불행한 대통령들이 연속이었고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불행하는 이런 아주 모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헌법 탓은 아니죠. 그렇지만 헌법이라는 제도가 상당하게 정치를 사막화 아주 황량하게 만들어가는 그 헌법이 지금 60 헌법이었고 그래서 이건 헌법이라든가 조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그때에도 그랬어요. 3당 합당도 헌법을 개헌을 전제로 했었었고 모두가 다 개헌을 얘기를 했었었지만 모두가 다 개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한 귀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 맞는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개헌이고 저는 이 개헌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5년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왜 3년이냐.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뒤에 있고 해년마다 선거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주기를 맞추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개헌은 일반 개헌하고 틀렸었습니다. 국민헌법을 만들자고 한 생각이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도 헌법기관, 국회도 헌법기관 여기만 발의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취향대로 했다 해가지고 또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주도로 했다 그러더라도 어느 당이 다수당일 때 했다고 한다면 그 당의 다수당이 깨지면 또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정말 헌법이라든가 국가 법체계가 불안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방법이 하나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 형태로 대통령한테는 5만 명, 국회는 20만 명이 서명을 해갖고 청원을 하면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1000만 명 개헌
청원을 국민청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국민헌법 성격이 되고 발의는 대통령 아니면 국회가 하게 되겠지만 사실상의 재헌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재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대통령 위주로 개헌을 하다 보니까 항상 헌법이 불안했었었는데 이번에 국민 헌법 형태로 청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서 시비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법체계 헌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 헌법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가장 흔들렸던 우리나라를 그래도 마지막에 지켜줬던 것이 헌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져 가고 있음이라는 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근데 개헌에 대한 메시지는 전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떤 점입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 이제 새누리당의 대표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듭니다. 사실 다른 분야는 엄청 발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제도 마찬가지로 198개 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는 거의 10위, G10에 들어가 있을 정도고 국방력 같은 경우는 5위고 그 밖에 다른 부분도 다 존경을 받고 있는데 정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는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트럼프가 정치 잘한다 아니면 영국이 정치를 잘해갖고 블랙시트 때문에 저렇게 EU에서 탈퇴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정치를 그렇게 잘했던 그리스가 지금도 정치를 잘하느냐 따져놓고 보면 예. 잘은 모르지만 이 정치 자체가 참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다른 당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힘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 한다 그런다면 네. 첫째는 너무 구태를 못 벗고 있어요. 지금 2025년인데 1960년대 공화당 시절의 조직, 공화당 시절의 목표, 공화당 시절의 조직 관리 방법, 그 행태, 그 기구까지도 1960년대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국민 잘 살게 하자. 지금도 국민 잘 살게 하자. 잘 살고 나서 그다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말하자면 양극화해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패자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국민의힘에는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 교체도 안 돼가지고 옛날 사람이 공천한 사람들 공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천 줬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고스란히 갖고 있어. 세력 교체도 안 되지. 그다음에 체제의 변화도 안 되고 있지. 정치 행태의 변화도 안 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하고 너무 괴리가 멀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60년대 제가 58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의 100불 이하였습니다. 믿어지기는 하십니까? 67불, 65불이던 그때에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었던 정치 행태를 가지고 지금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넘어서 40,000불에 이른 나라가 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불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들이 틀을 짜놨던 그런 정치도 지금까지 그 정치를 흉을 내고 앉아있고 그걸 본받고 앉아있으니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보수의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 통째로 국그릇을 감지 않으면 그 안에 건더기가 상해갖고 있는데 네. 물갈이 했다고 30%, 물갈이 60%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탈 안 나요? 거기다 국물 부으면 도로 배탈 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부터 체제부터 행태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네. 그때의 당주 말하자면 중심이 누구냐면 당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원들하고 지금은요. 당원이 핵심 당원이 자기 부인,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다른 사람 찍겠다고도 설득을 못해요. 이제는 그런 정도로 세상이 다 변해갖고 각기 다 갈래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 중심으로 가야지 당원 중심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국가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백불이 때에는 우리도 중진국에 들어가 봤으면 중진국이 되니까 또 선진국에 들어가 봤어요. 이제는요 초강대국을 목표로 해야 돼요. 초강대국은 지금 일본이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미 제꼈고 나머지 나라들어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G10인데 G5나 G3 미국하고 중국은 넘볼 수 없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도 얼마든지 기술면에 있어서나 그밖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넘볼 수 있기 때문에 G5로 목표를 두고 가자. 또 국민소득도 7만 불, 10만 불, 13만 6천 불을 왜 우리가 못 가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고 다른 데는 없는 이 숙련공대를 우리나라는 가득 있고 그러면서 문화예술도 뛰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선진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으로 가자라는 목표를 정치권들이 세우고 정당들이 세우고 거기에 맞게 다른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목표부터도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혀 개혁과 변화를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계 복귀 앞으로의 정치 행보 준비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주 대단히 좀 나쁜 비유를 하나 하자면 춘향이 나이 들면 월매 된다고 나는 이제는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구장창 이름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막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들 좀 안다고 내가 붙잡고 앉아있으면 20대, 30대, 40대들이 더 많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걔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점차 이제 접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나이로 봐서는 한창이십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바로 무슨 내용 그 기사는 늘 봐왔었습니다만은 속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결정이냐 아니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 판단이든 옳은 판단이든 간에 일단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원이든가 판단이 내려지면요. 일단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서가 서는 거예요.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그건 딱 그 순간에 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 역사는 이제 역사적으로 다뤄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평가를 하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질서가 깨져버려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가 했던 거는 재판관 지명이 아니고 발표였다. 그러니까 인용 말고 기각 아니고 각하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빠져나가려는 말장난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차출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40년을 했거든요. 만 40년을 했는데 진짜 정치는 몰라요. 앞에 진짜 요 2시간 뒤에 일어나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치는. 그게 이제 정치예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유를 창조를 하고 있는 것도 없어지기도 하고 불가능한 걸 또 가능하게 만든 것도 정치이거든요. 그리고 예외 없는 규칙이 없는 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바로 또 정치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윤석열 정권 때 총리를 했어요. 진보 보수 정권에서 국무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했고 또 사실상 참 어려운데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국제 감각이나 통상이나 특히 경제에 있어서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상공부 장관을 포함한 거 OECD 이렇게 준비돼서 할지는 이런 것들을 봐보면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과 경륜과 국정을 다 해볼 수 있었을까? 만약에 지금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정치가 IMF라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그 사람이 쉽게
이렇게 결심을 못할 분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저는 뭐 국가 지도자감으로서는 위기 관리 면에 있어서나 경제 관리 면에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치 오래 했다고 정치 잘한답니까? 비정치인 대통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근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등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깝깝합니다. 쉽지는 않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게 호남 차별 금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방마다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럽니다. 야,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일본의 4분의 1밖에도 안 된 대한민국에서 한쪽 지역을 다 포기를 해놓고 집권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국 정당을 포기하면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그 양심에 없는 짓이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한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 호남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호남에 굉장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호남의 잠재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성장이나 발전해 갖고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이라도 좀 호남의 여러 가지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 특히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신성장 동력에 맞는 너무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들먹이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확 끌어당겨버리죠. 근데 내가 대통령이 못 된다고 한다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선 사람들한테라도, 자, 네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호남 출신 누가 됐든 호남 출신을 런닝메이트로,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아니면 핵심 장관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런닝메이트로 쓴다고 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좀 해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라도 믿고 호남 사람들이 저놈들이 돼도 인사에 대해서 우리 애기들이 불리함을 안 받겠네, 호남 발전에 있어서 차별 안 받겠네라는 조금이라도 위안이 가면은 한 표라도 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내가 그런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인사에 있어서 제가 말하자면 지역 균형 내각제를 실시하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역 균형 내각을 구성을 하자. 호남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사람 뭐 들다 놓고 쓰면은 다 똑같고 권한 주면 똑같은데, 호남도 몇 프로, 어디도 몇 프로 좀 해가지고 좀 균형 내각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호남 문제를 이런 기회에 이제 세게 얘기를, 지그들이 아쉬울 때 해야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거 안 하잖아요. 각 후보들에게 굉장히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군요. 사적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전부 저랑 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저랑 같이 국회의원 했거나 형님 동생하고 다 지내는 사이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해준다 그러죠. 지금은 해준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하려면 이제 지금 많이 약속을 여러 번 받아놔야만이 그때 가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래서 제가 매일 방을 돕니다. 지금 정치권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지 않는 리더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판사 검사 리더십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판사 검사 출신들의 성품도 그렇고 그 일 자체가 누가 가도 그 사람들 앞에 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돼 있는 그런 것만 평생을 몸에 익혀온 사람들이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국가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되나 국회 리더십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뭐이든 육법 전서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육법 전서로. 자꾸 막 이제 법에 해결되냐 안 되느냐.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육법 전서 없어도 다 잘 먹고 잘 사고 다 행복하고 서로 화합하고 타협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법전을 들미게요. 이쪽 저쪽 다 이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해결이나 하면 몰라요. 이렇게 깨끗 콩야파시다 선악으로 따져놓고 그 다음에 어디냐, 이걸 헌재도 넘겨요. 그 다음에 특검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검찰로 넘겨요. 그래갖고 판사 주둥이만 바라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고 이렇게 리더십이 사라져버렸는지, 이 말하자면은 그 판사, 검사, 이 사람들 좀 정치에서 말하자면 쫓아내는 것이 최고의 정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결을 해야만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법치가 아니고 법 질서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선악을 따져갖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해갖고는요, 정말 아주 끝간데 없이 서로 대결과 대립으로만 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답답한 마음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했던 정치와는 많이 좀 바뀌었죠, 요즘에? 크게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진짜 이 검판사 정치는 진짜 정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일이지. 네. 마지막으로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국민께 말고 나 우리 호남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호남에 진짜 그러면 우리 계시는 호남 국민께. 사람, 우리 네. 호남은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진짜 에너지가 최고인데, 이렇게 저기 신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남 거쳐서 부안 거쳐서 군산까지 하면요, 우리나라에요, 최고의 해상 풍력지입니다. 다른 지역은요, 150m, 200m 해갖고, 이거 꼽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해상 풍력을 생산을 해갖고, 이 알리백 할 때게, 공장들 이거 쓰려면 내려와라. 이게 송년하려면 다 반대하고 힘드니까 내려와라.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미래 산업 발전하는 데가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거 삼면이 바다인데 이 3,600개 중에 거의 60% 섬이 우리 남도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양 관광, 해양 과학, 해양 산업이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누군가가 이 좋은 것들을 특히 광주 그 현대자동, 기아자동차 지금 미국에다 12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세운다는데 우리 지금 41만 대에서 53만 대 생산하니까 부속품을 전부 다 경기도 광명 소알에서 만들었고 갖고 오거든요. 네. 조립을 한다고요. 여기서 부속품 생산을 15,000개, 전기차 15,000개만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협력업체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 자식들이 여기서 취직하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까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텅텅텅텅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해요? 식당 아주머니가 하겠어요? 아니면 공장 주인이 하겠어요?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호남의 정치에 경쟁이 없어. 경쟁이 서로 죽고 살고 이런 거 끌어오는 경쟁을 해야지 지국민들이 이득을 보는데 37년 동안 싹쓸이 해갖고 한 당이 하고 있는데 뭔 놈의 경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호남은 신경을 안 써버려. 또 호남 사람들도 키우지도 않아. 정치인들도. 예. 어디 다 국회의장이고 뭐고 해도 우리 호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마무리 경쟁을 해보갑시다. 지어주시겠습니까? 예. 경쟁을 해보갑시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